예, 오늘은 빅데이터 쪽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재밌는 건 제가 이틀 전에 공짜로 어디서 얻어온 책인데, 읽다 보니까 좀 재미있어서 갑자기 이걸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자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책이 많이 있지만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좀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기 빅데이터 책보다 저거 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자문을 해준 것 같은데, 그 자문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조금 그 현실 사례가 특히 우리나라 사례에도 포함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머신러닝 사실 뭔지 잘 몰랐는데요. 이제 아기가 처음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을 배워나가듯이 기계인 컴퓨터가 이렇게 스스로 세상을 보고 배워나간다는 거죠. 즉, 아기가 이제 학교에서 막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두리번 눈으로 쳐다보고 맛을 보고 하면서 세상을 깨달아가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의 학습을 차지하듯이, 전에는 이렇게 컴퓨터에 모든 걸 인간이 다 알려줬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 다 인공지능이 그런 식이죠. 다른 책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발전한 거는 인터넷, 휴대폰 등의, 즉 두 번째 것부터 할까요? 컴퓨터 용량이 커져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얘기가 합니다. 특히 컴퓨터 병렬 연결이라고 해서 한 컴퓨터만 쓰는 게 아니라 적은 컴퓨터를,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생기면서 컴퓨터 용량이 급속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휴대폰의 보급으로, 근데 그 인터넷, 휴대폰 이런 거에 컴퓨터에 다 센서가 달려 있죠. 요새는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갈 때 표지판도 있고, 자동차 그 등록 번호판도 있고, 또 음성으로 뭐라고 하면 알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음성, 시각 등의 인식으로 기계들이 많이 센서를 갖추고 있는데, 그 기계 중에 하나가 휴대폰인데, 휴대폰을 들고 전 세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니까 이 기계들한테 학습시킬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생성돼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한다. 이건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적용 사례를 보면요. 보르도 와인이 있는데 연도에 따라 맛과 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답니다. 2006년도 거는 한 병에 $500인데 2009년도 거는 $1,500 이렇게 갔다는 거죠. 한 통이겠죠. 그 현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포도주를 담그고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후에 그 최고의 전문가가 가서 아직 덜 익은 포도주의 맛을 본답니다. 그럼 그 전문가가 요번 해는 포도주가 맛있다. 그러면 이제 높은 가격이 되고, 맛이 없다. 그럼 낮은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전문가의 혀끝에 맡기지 않고, 여태까지 전문가가 좋다, 나쁘다 등급 매긴 그 퀄러티, Q가 퀄러티입니다. 그 퀄러티와 그 기계인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날씨에 관한 변수를 다 넣고 돌려봐라 그랬더니 기계가 도출해낸 게 이런 공식이라는 거죠. 즉, 전년도 포도를 재배하기 전에 겨울에 비가 얼마나 왔냐? 많이 오면 좋고요. 평균 기온이, 그 포도주 재배한 해의 평균 기온이 높으면 좋고요. 근데 포도주를 수확했을 때 그 비가 올수록 퀄리티가 떨어진답니다. 사실은 이 중에 처음 두 개는 알았는데 세 번째 것은 이런 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거죠. 포도주 갖고 뭘 그러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문가가 올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을 판단하면 전문가는 포도주를 담그고 1년 후에나 평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남은 기간이 이제 포도주 나갈 때까지 기간이 줄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게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 광고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데, 인공지능을 이런 데이터를 한번 구축해 놓으면 포도주를 생산하기도 전에 포도를 기른 해의 날씨를 보고 이 포도주의 가격과 퀄리티를 이미 알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도 비슷하다는데 500개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 이 500개에서 그날의
습도, 기압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체의 농도, 전압, 또 이렇게 전기가 똑같이 흐르지 않고 전기가 막 세게 흘렀다, 저기 약간 약하게 흘렀다 하는 것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반도체의 품질에 다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 끝나고 검사원들이 몇백 명이 투입해서 반도체를 검사하는 것보다 빅데이터로 이걸 분석해서 뭐 습도 이렇고 기압 그렇고 500개 공정에서 그때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분석해내면 검사 과정 없이도 반도체의 퀄리티를 알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 포도주는 날씨를 바꿀 수 없겠지만 반도체는 여기서 이렇게 기압이 중요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전압이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고객 분류, 이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플래티넘 카드 가입 고객은 1.6%에 지나지 않는데, 플래티넘 가입 고객을 늘리고 싶으면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플래티넘 고객인지를 알아서 그 사람들을 딱 그 포커스해서 공략해야겠죠. 근데 알고 보면 특급 호텔에서 11만 원 이상 사용하고 항공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의 93.1%가 플래티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9%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플래티넘을 가입을 권유하면 올 확률이 높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도 이제 이런 걸 분석했대는데요. 여기에 와서 이제 도박을 하는 고객들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페인 커브라는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돈을 조금 잃으면 어느 수준까지는 괴로움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잃은 그 액수가 상당히 어느 액수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큰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통 커브의 브레이킹 포인트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미만을 잃은 사람들은 에이 오늘 잃었네 그러고도 한 다음 주에 다시 오는데, 100만 원 이상을 200만 원, 300만 원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다시는 카지노에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평생 카지노에서 잃은 액수보다는 어느 하루에 카지노에서 잃은 액수가 그 사람이 다시 카지노 방문할지 안 방문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럼 어떡하냐? 여기에 대응 방법이 있는 것이 100만 원을 넘지 않게 한 50만 원을 어떤 손님이 잃으면 이제 그걸 딱 감지하면 직원에게 명령을 해서 그 손님에게 음료수를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뭐 식당에 무료 쿠폰이 있는데 가서 좀 드시죠, 또는 뭐 여기 공연이 좋은 게 있는데 지금 가서 보시죠라고 해서 그 손님이 50만 원 이상 잃지 않도록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 손님은 어떻게든지 도박장에서 끌어내서, 그럼 그 사람이 매주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 번 해갖고 뭐 그 손님이 때 1,000만 원을 뜯어낼 수 있지만, 이 손님이 50만 원씩 잃으면서 몇 년을 와주면 더 많은 돈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많이 알지만 도대체 내가 하는 일에 빅데이터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사례를 좀 많이 소개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조기 퇴사가 이제 회사의 큰 문제죠. 취직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막상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나가는데요. 어떤 콜센터에서는 1인당 5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그 고객들의 콜을 받는지 교육을 시키고 나서 배치를 하면 그 중에 상당수가 하루 이틀 만에 또는 며칠 만에 너무 힘들다 그러고 회사를 그만둔답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손해보는 셈이잖아요. 회사로서는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하는가라고 이력서와 취직할 때 그 적성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집이 회사와 먼 사람, 또는 SNS를 하나도 안 하거나 또 재밌게 5개 이상 하는 사람, 너무 많이 하는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 남과의 공감을 잘하는 사람. 공감자라는 건 좀 이해가 가죠. 왜냐면 콜센터에는 막 슬픈 사연, 뭐 욕을 하고 뭐 그런 이 나쁜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공감을 하면 자기가 힘들겠죠. 창의력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
그냥 무작위로 그 AI 기계가 돌리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참고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 왜? 5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시키면 도망가니까요. 그랬더니 조기 퇴사자 수가 20%가 감소했다. 여기서 한 가지 변명인데 왜 20%밖에 감소 안 했냐? 지금 이력서하고 적성검사 두 개만 놓고 했지 사실 그 신입사원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서 이 두 가지에 의한 효과는 20%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20%면 뭐 500만 원을 절약하면 상당한 액수가 돼서 회사로선 큰 이익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 고객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게 그 무슨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 기업으로서는 큰 골치가 아프고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고객이 민원을 그러니까 일단 고객이 회사에 이제 불평을 하겠죠. 전화로. 그러다가 그게 이제 더 불판이 쌓이면 정부 기관이 하겠죠. 그래서 이 어떤 분이 그냥 참고 넘어가고 어떤 분이 강력하게 민원을 가지고 정부에 제기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떤 좀 좋은 딜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딱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딜을 해주면 회사가 손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했는데 대화를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것을 요새는 다 이제 뭐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쓰지 않아도 기계가 그 녹음을 다 스크립트로 만들어 갖고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뭐가 많으면 민원을 제기하더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의 크기와 톤. 그러니까 지금 단어뿐만 아니라 막 목소리가 처음엔 조용했다가 막 뒤로 갈수록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히려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라.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 이제 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빅데이터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를 거액을 주고 데리고 와서 지금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를 주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도대체 이 표가 얼마나 유용한 건지 그런 거는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 데이터를 다 그 자동차 하나도 모르는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줘봐야 이 사람은 도대체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몇백만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여기에 좀 뭔가 시간이 많이 든다.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다오. 뭘 어떻게 해다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빅데이터 전문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실무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보다 현장 실무자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날지를 알고 있어야 요걸 분석해 주세요라고 딱 부탁을 해야 빅데이터 전문가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현장 실무자가 빅데이터를 잘 알지 못하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줘도 많은 경우에 뭐야 내가 여기서 30년을 일했는데 넌 여기 와갖고 컴퓨터 한번 돌리고 일주일 만에 나보다 많이 한다는 거야? 이건 안 중요해 라고 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뭐 그게 안 중요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의 결과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무자가 빅데이터의 기법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빅데이터 전문가를 데려다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알 수 없지만 그 각 회사에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빅데이터 분석이 뭔지 그 자기가 간단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회사 가서 직접 해주는 것보다는 각 회사의
현장 실무자를 데려다가 그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건지 간단히 가르쳐줘서 자기도 간단한 빅데이터 분석은 할 수 있게 하고, 아,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유용하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간단한 거는 자기가 분석하고 복잡한 거는 이건 좀 복잡한데 전문가가 와서 해주세요 라고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런 교육을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젊은 신입사원이 물론 빅데이터의 이 기법을 하는 데는 컴퓨터를 잘하니까 엄청 빠르게 배운다는 거죠. 반면에 나이 많은 부장님들은 이게 뭐 컴퓨터도 잘 모르고 데이터도 잘 모르고 구세대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막상 이게 잘 못해도 이 부장님들이 조금 배워갖고 가면 회사에서는 이 부장님들이 이 빅데이터를 엄청 더 이용해서 중요한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빅데이터의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 경험과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아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니까, 젊은 신입은 도대체 이게 뭐 빅데이터를 잘해도 이걸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데, 부장님은 빅데이터 기법을 별 잘 못해도 이런데 내가 한번 이게 궁금했는데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딱 캐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는 그냥 그 일부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빅데이터 기법이 앞으로 점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야만 이 현실에서 빅데이터 효용성이 더 커진다, 이런 결론입니다.